오늘 내용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이해라는 제목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데이터와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제작된 자료를 보니까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말이 뭐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일단 4차니까 그 전에 1차, 2차, 3차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약 15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일어났고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증기기관을 위주로 한 어떤 기계공학의 혁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전에 말을 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증기기관 기반의 기차 그리고 자동차가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모빌리티 측면에서 혁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물류 같은 것들이 활발히 교류가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도 나오고 그런 변혁이 있었겠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전기 기반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 때 가장 특징적인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의 발명과 보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촛불, 호롱불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뭐 다들 불 켜져 있을 텐데 이런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많은 물품들 그런 것들을 아주 싸고 값싸고 품질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할 수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량 생산이었던 거고 그 대량 생산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술적인 드라이빙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전기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여러분 바로 직감할 수 있죠. 평소에는 우리가 공기처럼 전기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전이 되면 여러분 바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기 기반의 혁명이 2차 산업혁명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한 혁명이 이제 한 번 더 있었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정보화 혁명을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식을 디지털라이즈해서 저장을 하고 처리하고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4차는 뭐냐? 뭐 4차원 세계로 간다, 뭐 안드로메다로 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이제 제2의 정보화 혁명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그런 뭐 네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3차를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4차의 키워드를 뽑아봐라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아직은 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굳이 한번 뽑아보라라고 한다면 이제 초연결성과 초지능 이렇게 두 가지로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연결성이라고 하면 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어떤 그 생성 주체가 연결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초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이제 뭐 한국에서는 DNA라는 표현을 써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렉처 시리즈의 어떤 그 팀에도 DNA가 들어있던데 여러분 생물 시간에 DNA 배웠을 거예요. DNA라고 하면 생물 시간에서는 우리 몸을 쉐이핑하고 우리의 어떤 그 유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 저장 물질이죠. 그래서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생물을 배울 때 DNA를 배울 때 가장 재밌다라고 느꼈던 건 그 DNA가 디지털이에요, 그죠? AGTC라고 하는 네 개의 종류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신도 디지털을 골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생명 정보에 기반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거기에 빗대서 생각한다면 DNA는 정말 중요한 그런 물질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단은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DNA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의 중요한 용어를 빌어와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그런 기술에 입혀서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 오전에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페이지 펼쳐놓고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 처음 봤을 거라고 보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이 흑백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됐고요. 물론 뭐 컬러 사진 찍어서 흑백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흑백으로 찍힌 사진이고요. 그리고 배경을 보니 이게 외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유럽이나 미국으로 보이는데
뭐 혹시 이제 잠수함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보트라는 독일군의 잠수함이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나치 독일의 잠수함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서 연합군과 나치 독일이 이제 그 전쟁을 벌였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상당한 선진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미국을 뛰어넘는 그런 분야도 있었고 상당한 그 수준을 축적했던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요 유보트라는 잠수함을 이용해서 독일군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잠수함이 굉장히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의 중요한 축이었던 영국이 있고, 그리고 대륙에서 이제 영국에 보급을 해야겠죠. 영국은 섬나라니까, 그죠? 근데 배에다가 보급품을 싣고 뭐 프랑스나 이런 대륙에서 출발을 하면 그 배를 독일군의 유보트가 은밀히 접근을 해서 족족 격침을 시켰습니다. 결국 전쟁의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 서플라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자들이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독일군의 유보트로 인해서 영국과 연합군이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잠수함이 물속에 있고, 그 다음에 사령부는 뭐 독일에 있겠죠. 그럼 어떻게 작전 지시를 내렸을까요? 요즘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무선 통신을 썼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선 통신을 보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도청이 가능하니까 그 무선 통신을 이제 암호화해서 독일군 사령부와 유보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신을 했겠죠. 그러면 뭐 연합군이 그 암호를 도청해서 안에 무슨 내용인지 알면 사실은 효과적으로 잠수함에 대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 후에 유보트 3대가 뭐 어디 있을 거다, 뭐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독일의 통신공학의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사용했던 암호 체계의 이름이 이니그마라는 거였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암호 체계였습니다. 뭐 휴대용으로 이렇게 장치가 있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독일군 잠수함 내에 그런 이니그마 머신이 있고, 독일 사령부에 이제 이니그마 머신이 있어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그 내용을 도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 고초를 겪었고, 사실 이론적으로 그 이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머신을 해독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뭐든지 휴먼 팩터에 의해서 그런 브리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훌륭하지만 결국은 뭐 일부 운영자가 비밀번호를 뭐 어디 흘린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뭐 그 사람의 소셜 패턴을 알아낸다든지 해서 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국은 연합군이 이니그마의 암호 체계를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었으니 이제 그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과학자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정보공학자이시고요. 앨런 튜링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고, 과학의 노벨상이 있다면 정보과학에는 튜링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튜링이라는 분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상이고요. 영국인이었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비밀리에 그 이니그마 암호 해독을 이제 주도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 농담 아니에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농담 같은 얘기인데 2차 대전 당시에 그 연합군의 그 이니그마를 깨기 위한 작전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뭐 별풍선이라도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혹시 아는 사람? 그 이름이 울트라였다고 합니다. 요즘 들으면 학생들이 조크냐 하는데 어쨌든 그 울트라 작전의 핵심적인 이론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제공한 분이 앨런 튜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국군이 독일군의 암호 체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국가대표를 뽑았겠죠. 전국에서 암호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야? 와봐. 그래서 튜링이 뽑혔고 튜링이 이제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튜링은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적인 컴퓨터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을 고안한 분이에요. 그것을 하드웨어로 구현한 폰 노이만이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걸 통해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의 어떤 근원이 되듯이 이론적으로는 이 앨런 튜링이 고안한 튜링 머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이제 결국은 이게 50 파운드라고 밑에 써 있죠.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파운드 체계를 당연히 정비할 거고요. 영국에 50 파운드짜리 새로운 신권이 나오는데 그 디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공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에는 이제 심사임당이 계시고요. 혹시 10만 원짜리가 나오면 뭐 과학자나 공학자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쨌든 영국의 최고액권 중에 하나인 50파운드 지폐에 이제 튜링에 이렇게 얼굴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뭐 혹시 자료를 직접 가지고 있다면 여기 굉장히 멋있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단지 앞으로 올 것의 어떤 그 작은 그림자, 서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멋있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튜링 이제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깬 걸로 사실은 이제 뭐 영화화도 됐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 있으면서 혹시 부모님이 넷플릭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그런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다룬 극적으로 다룬 그런 영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제목이 사실은 이제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제목이 되고요. 그래서 앨런 튜링이 1950년에 학술지에 어떤 내용, 어떤 화두를 던지냐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화두를 던집니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1950년이니까 아마 자동차도 지금처럼 그렇게 완벽한 형태가 아니었을 것이고 컴퓨터도 일반에겐 대중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계가 생각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을 이제 듣는 순간 일반 사람들은 웃었겠죠. 마치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비유가 될까요? 우리가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화두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1950년에 앨런 튜링이 그런 화두를 던졌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1955년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생겼을 때는 이제 학문적으로 보면 조금 뭐 약간 좀 너무한 이름, 영어화되긴 좋은 이름인데 조금 남사스럽다 이런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계산지능 또는 컴퓨테이셔널 레셔널리티, 계산 합리성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를 더 좋아했고요. 뭐 그게 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화두 1950년 앨런 튜링이 던졌고 그리고 55년에 AI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겨났고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50파운드짜리 지폐 앞에 있는 이분이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고 그 뒤에 있는 희미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앨런 튜링이 고안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앨런 튜링의 어떤 튜링 머신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앨런 튜링 AI의 학문적인 어떤 10초를 제공한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AI 써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뭐 사람의 핵심은 생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현명한 자, 그게 우리 학명이잖아, 인간의 학명.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AI를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것을 이제 굳이 학문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인공지능의 정의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리를 대체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 하면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나를 대체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요즘은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음성 인식이 조금 미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마 부모님 때 이제 TV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왔을 텐데 여러분 모르는 배우 중에 안성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알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안성기가 나와가지고 그 모 전자회사의 그 휴대전화를 광고를 하는데 본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띠리 전화가 걸리고 막 사람들이 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인공지능 틀림없고요. 근데 그 당시의 인공지능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방의 온도가 23도보다 높으면 에어컨을 켜고 낮으면 에어컨을 꺼라. 뭐 줌으로 접속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없어지면 뭐 자동으로 끄고 뭐 이런 그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또 이제 영어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사실은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게 되고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AI 겨울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요새 다시 인공지능이 부활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고 오전에 아마 얘기가 좀 나왔을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빅데이터가 있었고 그리고 GPU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자체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기회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자, 여기에 두 명의 사람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요. 코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얼굴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추는 그런 숙제를 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요? 여기 있는 학생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하면 된다.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또 남자와 여자의 일단은 특징을 보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사진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은 머리가 더 깁니다. 상대적으로. 그죠? 남성은 좀 머리가 짧고요.
그리고 뭐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여성은 장신구, 귀걸이 같은 걸 하는 경우가 확률이 높고 남성은 뭐 턱수염이나 이런 그 수염이 나 있을 확률이 높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얼굴에 그 성별을 우리가 판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코딩을 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아요. 만약에 뭐 귀걸이가 있으면 1점 올리고 여성일 확률을 조금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수염이 있으면 남성일 확률을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규칙을 여러분의 코딩에 녹여내는 그러한 방식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면 실패한다라는,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작업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모든 남성이 귀걸이를 안 하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귀걸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여성이 머리가 긴 건 아닐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규칙 기반의 AI가 최초의 AI의 형태였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동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AI를 써서 한번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제일 많이 나오는 예제가 I am a boy 뭐 이런 거죠.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번역기를 컴퓨터로 짜라라고 누가 숙제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틀림없습니다. 뭐 문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I가 나오면 나로 번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런데 역시 우리가 구어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장들은 그런 문법책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동작이 이제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짚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뭐 유명한 슬라이드이고, 제가 아까 GPU라는 어떤 그 컴퓨터의 부품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GPU 회사가 굉장히 그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최초의 50년도 경에 AI 개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50년에 이제 AI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초창기 AI의 형태는 규칙 기반의 AI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체스나 오셀로 이런 그 게임을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락 게임이라는 건 사실 사람이 만든 규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스크이죠. 그래서 AI가 잘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를 들면 이제 1980년대에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AI의 어떤 서브 브랜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규칙 기반이라기보다는 특징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스팸 필터예요. 여러분 이메일 볼 때 스팸도 있고 햄도 있죠. 햄이 이제 스팸이 아닌 것을 이제 햄이라고 하는데, 스팸 필터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 규칙이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이메일 안에 특정한 문구가 있거나 이메일의 길이가 뭐 어떻거나 이메일 안에 이미지가 있거나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딥러닝으로까지 발전을 했는데,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AI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도 머신러닝이니까 머신러닝처럼 특징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중요한 특징인지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자동으로 알아내느냐? 빅데이터 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의 인공지능 형태는 썼어요. 이러면 남성이고 이러면 여성이다. 그리고 그거를 코드로 옮겼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겠죠. 그죠?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했냐면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 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특징을 어떻게 뽑아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뽑는 사람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사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엑스레이를 아무리 가져다 놔도 저는 해독을 못합니다. 하지만 전문의가 보면 이게 폐렴이구나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원리가 되고요. 그럼 딥러닝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러한 중요한 특징들을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고 알아낸다라는 것이고, 남녀 사진을 예를 들면 남자 사진에 한 3억 장, 여성 사진을 한 3억 장 놓고 기계한테 이건 남자라고 3억 번 주입을 하고 이건 여자라고 3억 번 주입을 하면 그 불쌍한 컴퓨터가 알았어 이제 그만해 나 남자 여자 완벽히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분류를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딥러닝의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적인 딥러닝을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럴넷은 일단 어떤 네트워크이잖아요. 망인데 무엇인가를 모아야 네트워크가 돼요.
그럼 그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 벽돌집을 모아야 벽돌을 모아야 이제 벽돌집이 되듯이 뉴런을 모은 것이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그러면 뉴런은 무엇이냐? 생명체에서 브레인, 우리 두뇌에 있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계산적인 뉴런, 즉 우리가 수학적으로 뉴런을 모델링한 그런 모델을 이쪽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뭐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 뉴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고등학생들 이제 좀 있으면 대입이 다가오는데 우리 대학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 능력 평가를 보고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것이고 뭐 특정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을 가지고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려내죠. 바로 그 원리예요. 자, 보면 맨 위쪽에 예를 들면 여기에 국어 성적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영어 성적 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수학 성적 이렇게 예를 들면 들어가요. 그럼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중치가 여기 곱해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요 시그마, 이게 썸이죠. 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중치 합입니다. 100점 만점에 뭐 98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비선형 디시전을 위한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나는 예를 들면 우리 학과는 뭐 95점 넘는 학생을 받겠다. 그럼 이게 이제 95점 넘는지 아닌지 판정하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고, 뭐 우리 학과는 뭐 100점 만점에 75점을 받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런 것을 걸러주는 장치가 되겠죠. 야, 그래서 이 위쪽에 표현한 이 동그라미가 이제 계산적인 뉴런의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그런 계산적인 뉴런을 여러 개 모아놓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수님. 그럼 조금 더 한번 시도를 해보자. 자,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연구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제 대학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누나가 4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자가 결혼을 하려고 신부감을 데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뭐 그 상황이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여기에 봅니다. 여기 신부감의 사진을 이렇게 제가 픽셀 와이즈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누나 1번, 그 신부감을 쭉 스캐닝해서 야, 이쁘고 뭐 착하고 훌륭한데 뭐 100점 만점에 나는 90점. 누나 2번째 쭉 스캐닝하는데 이게 다 좋은데 조금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100점 만점에 40점. 누나 3번 이런 식으로 쭉 점수를 매길 수 있죠. 근데 누나 4명이 결정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여기 어머니, 여기 아버지, 여기 삼촌, 고모 쭉 나와서 점수를 매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뭐 잠깐 여행 가셨다 치면 세 분이 결정을 내리는 이런 원리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흔히 하는 그런 가중치합을 구하고 뭐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점수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그런 원리를 구현해 놓은 것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어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계란판처럼 판이 여기 레이어가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있는 이런 레이어가 숫자가 많은 것을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인공지능을 딥러닝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인공지능과 딥러닝에 대해서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전기의 혁명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앤드류 잉이라고 하는 이 AI 분야의 또 나름 석학 분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생일 때 이제 교수로 처음 부임을 했는데 굉장히 저도 반가운 그런 분이죠.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AI가 새로운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전기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사실 없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AI라는 기술이 꼭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를 생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우리 산업 경쟁력이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그 전기를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 있죠. 마찬가지로 AI의 기술적인 진보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AI를 자기 업에 적용함으로써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 경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AI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떠올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I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고 중요하고 여러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혹시 이게 누군지 아는 사람? 역시 또 맞추면 제가 별풍선을 사람인데요. 근데 날개가 있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라는 사람이고요. 이카루스는 어떤 꿈을 가졌냐면 하늘을 날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이제 어떤 시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알고 싶었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그런 책도 있죠. 가만히 살펴봤더니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을 나는 생물체들은 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다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날개짓이 하늘을 나는 것의 본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깨에 붙이고 절벽으로 가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생리학적으로 새는 전체 근육이 6분의 1이 날개 근육인데 사람은 20분의 1만 어깨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요즘 하늘을 우리 날죠. 하늘을 나는데 혹시 날개짓해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단 한 대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제가 평생 밥을 사겠습니다. 바로 알려주세요. 없어요. 자, 그럼 인류가 그 분들이 절벽에 날개를 만들어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헛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어로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항공 역학, 유체 역학 이런 것들을 깨치게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하늘을 도도하게 날개는 가만히 있고 뒤에서 밀면 양력이라는 게 생겨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를 사용한 이유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인공지능의 수준은 마치 하늘을 나는 게 날개짓으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했듯이 우리 두뇌의 뉴런이 동작하는 방식이 마치 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이겠거니 생각을 하고 두뇌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그게 성공적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그런 알파고가 나왔죠. 근데 반면에 이세돌 구단은 그 대국 내내 커피 한 잔만 마셨어요. 하지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수십만 와트의 전기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럼 그런 비효율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는 게 사실 플라잉의 본질이 아니라 양력이라는 거죠. 지능의 본질이 사실 우리 머리처럼 동작하는지 그건 사실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능을 구현하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에너지, 리소스, 돈, 뭐 이런 전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지능의 본질을 깨치는 순간 우리는 도도하게 날개를 가만히 있고 뒤에서 미는 방식으로 하늘을 날듯이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을 지금처럼 컴퓨터를 마구마구 써가지고 전기를 마구 소모하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고요. 두 번째, 이카루스가 어떻게 됐죠? 태양을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이제 밀랍이 녹아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발전시켜야 되느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됩니다. 영화에 이제 많이 흔히 나오는 주제인데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지능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인간이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발전시키고 어떻게 인간과 같이 공존할지에 대한 그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